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분기별로 일단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산 배분 비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도 자산 배분을 좀 해 놔서 본인 나이만큼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본인이 40 살이면 40% 정도의 안전자산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1-2 월, 3 월에 좀 기회가 왔을 때 좀 줍줍을 하고 3월 말에 인제 주식이 좀 반등을 했을 때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안전자산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4 월, 5 월, 6월 2 분기를 지나가고 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자산은 저는 어떻게 보면 "현금은 목숨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항상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자산이 있어야지 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10% 20%씩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하는 경우에 또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마음도 편하고 멘탈 관리도 굉장히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예측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변동을 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와서 많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공포가 더 많이 오거든요. 오히려 있는 현금을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걸 템플턴이 얘기도 했지만은 공포에 매수하려면은 경제적 위기도 오고 정말 공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근데 주식을 왕창 한쪽에 몰아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도 너무 예측을 하면서 더 떨어질 거라고 공포에 빠지지도 말고요. 자산 배분을 잘 해 놨다가 쪼끔씩 기회가 오면은 주춤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기는 결국은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은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위기는 항상 극복이 됐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 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고 조정이 오고 6 년에 한 번씩 대폭락이 오고 그래서 2018 년에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인제 트럼프 관세가 매겨지고 이러면서 많은 위기가 왔지만 2019 년에 결국은 다 또 올라갔고 금리 내리면서. 그다음에 2020 년에도 코로나가 왔지만 결국 극복을 했고요. 2020 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졌지만은 그것도 극복을 하고 경제 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또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더 지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잘만 버텨 주면은 결국엔 다 회복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긴 시각으로 긴 시계열로 주식시장을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환율도 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관세가 매겨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침체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어떤 섹터가 유리했다가 그다음 날은 다른 섹터가 유리하고 어떤 섹터가 유리했다가 다음 섹터가 또 유리해지고 요렇게 조금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체에 유리한 주식이 있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간 상황이 또 유리한 주식이 있고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주식이 있고 그래서 방어주가 될 거냐 아니면은 관세나 이런 고금리나 고환율에 잘 버틸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냐. 그래서 희비가 하루마다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을 한쪽에 몰아놓으면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데 분산을 해 놓으면 골고루 또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더라도 분산 투자를 하면은 조금 남들보다도 편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회가 계속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IMF 때도 투자를 해 봤고 레만 브라더스 때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5년 6 년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도 그랬지만 2008 년에도 그랬고 한 2014년 15 년에도 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 년 2020년 22년 그다음에 지금 2025 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20% 이상씩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주식을 다 들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오면은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못 내는데 그전에 미리미리 위험을 대비해서 자산 배분을 해 놓고 현금 자산이나 뭐 단기 채권이라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 같은 거를 들고 있으면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팔고 주식을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 요럴 때 제가 느낀 거는 주식을 미리미리 해본 사람이면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아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경험하면서 기회가 또 오면은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놔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 확률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4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기관들은 그거 이상으로 더 높여 놓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60% 70% 까지 경기 침체가 오겠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45%의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리밸런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이 돼서 자 경제 지표로 보면 RSI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주식 시장이 과열됐다 이럴 싶을 때 욕심을 버리고 한 10% 이상 수익이 났으면 열매를 따시고 다시 한번 비중을 항상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40% 비중이고 주식이 60%인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70% 비중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10%를 떼서 다시 현금 비중에 넣어 놓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관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고 지금 관세를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쪽에 이미 25%가 매겨진 상황이고 상호 관세도 10% 정도 매겨졌고 90일 정도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매겨질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는 게 한 9 월이나 10 월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자 미리 좀 한 여름에 한 6 월, 7월 정도에 한번 또 주식시장이 올라오면 열매를 따 놨다가 그다음에 그때 또 기회가 오면 또 줍줍을 하고 자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놓는 거 고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지금 쓰여지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법 자체에서도 지금 법 체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웨스틀러라든지 렉시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법률 리서치를 도와주고요. 본인이 원하는 리포트까지 작성을 해 주는 자 생성형 AI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로 본인이 직접 리서치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상소문이라든지 항소문, 이렇게 대답이라든지 답변 같은 거를 인공지능을 써서 만들면서 리서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변호사도 좀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판사님들까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커먼 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습법이죠. 케이스법이 많이 작용이 돼서 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특정 법이 정해져 있고 한국처럼 성문법이 정해져 있고 그걸 적용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찾아 가지고 본인의 의견에 맞는 케이스를 인용할 수도 있고 상대편은 다른 케이스를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케이스 내에서도 뭐 주 의견을 인용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인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만약에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서 대륙법계 체계로 넘어가면은 케이스법이 아니고 인제 성문법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한 법규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통과한 행정법 자 요렇게 법규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현실 사실에 적용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일단은 인공지능이 금방 마스터할 것이고요. 필요한 증거만 주면은 적용을 하면서 리포트도 잘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판사든 검사든 아니면 변호사까지도 모두 대체가 쉽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마도 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하는 도움을 주고요. 자, 그다음에 결정을 해 주죠. 그다음에 예상까지도 해 주고 네 번째는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대체해 주는 그런 편리성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하면은 투자 결정에도 당연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회사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해 줄 것이고 이 회사의 적정한 주가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챗GPT를 이용해서 특정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적정 주가를 계산해 주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사이트의 결과까지도 주고요.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도 얘기를 해 주면서 그거보다 싸다 비싸다까지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물론 이런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이 나와 있는 그런 수치들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요런 분석을 미리미리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고 또 예측까지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AI하고 법이 윤리적 충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AI하고 법에서 인제 잘못된 거를 AI가 인제 잘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판사분들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AI가 인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죠.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사들보다 어떤 배심원들보다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법을 가장 잘 작용하는 모범적인 시민 고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인제 윤리적 이런 법적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드린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공지능이 어떤 절대적 기준이 돼서 여러 가지 법 위반이라든지 윤리적 위반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들이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뭐 중국에서 훈련시키는 거나 미국에서 훈련시키는 거나 조금 가치관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잘 조율해 나간다면은 아마 인공지능이 어떤 절대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가 일단은 이제 뭔가 보고서를 리서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변호사들은 투자은행에서도 일하는데 자 어떤 밸류에이션을 책정하죠. 자 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미국에선 변호사들이 다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맨하탄에 가 보시면 그런 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 정도를 가격을 제시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냐 아니면 뭐 주식을 서로 이제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제3의 회사를 통해서 기업 인수를 하게 될지 요런 판단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법정에 가게 되면은 판사님 앞에서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배심원들이라든지 판사를 설득하는 데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리서치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리서치하는 것만 2 시간 이상 쓰게 되는데, 아마 생성형 AI가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한 5 분이나 10분 정도의 모든 분석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나온 뉴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좀 정리해 줘 이러면은, 예, 바로 5분 만에 정리를 해 주겠죠. 그걸 보면서 본인은 그날에 인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더 통찰력도 있고, 네, 어디를 봐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대체한다면 확실히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고 사람들의 리서치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AI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러피언 유니온에서는, EU에서는 인공지능 법을 따로 만들었고요. 자,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 예, 인공지능 디퓨전 법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누가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인권이나 같은 가치라 그래도 중국에서 보호하는 인권, 한국에서 보호하는 인권, 미국에서 보호하는 인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인권이라 그러면은 사생활 보호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존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그 인권의 보호 범위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서, 예,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종별로 보더라도 어떤 인종을 더 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을 우대한다, 어떤 한쪽 성을 자 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자, 아니면은 이제 국적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금지라든지 투명성에 관련해 가지고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든지 한국,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예,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인공지능이 혜택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규제밖에 안 들어갔지만, 조금 더 인간 세계들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회사들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인공지능 개발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지금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지금 미국의 상원에서는, 예, 공화당 쪽에서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 자,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이런 규제들을 조금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이익을 내는데, 회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살아남아서 더 진보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규제가 좀 적을수록, 예, 회사들의 이익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자, 인류에게는 좀, 예, 불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얘기 드렸듯이, 예, 개인 투자자들은, 예, 확실히 규제가 지금 덜한 상황에서 조금 더 기업들이 수익을 낼 때, 자, 이런 기업들을 더 선점해서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언젠가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규제가 더 심해질 텐데, 그때 되면은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데 마진율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 투자가 수익을 내는 데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자, 요 책은 제가 이제 소설 형식으로 많은 독자들이 읽기 쉽게, 예,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수민이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5월부터 주식 생각을 하고 7월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달, 자, 어떻게 적립식으로 주식들을 사 왔는지, 그 다음에 올해, 자, 1월, 2월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맞춘, 예,
거시경제 환경을 사실에 바탕을 둬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인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산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효율적 시장은 어떤지, 자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적이고 좀 어려운 그런 주식 시장의 이런 심리적 흐름을 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읽으시면은 자 어느 정도 주린이에서 중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책 따라 주식 공부하잖아, 두 번째 책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 답이다는 조금 어렵게 쓰였다면은 이번 책은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주린이 분들도 아주 쉽게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